광주 1등 고등수학팀 맵스 팀장을 맡고 있는 신경섭입니다.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고등수학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4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광주 지역에서 20년 동안 맵스가 1등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맵스는 강력한가,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예비고1이 들으면 꼭 중요한 내용들을 실어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챕터 1 고등학교 수학 학년별 구성. 자, 첫 번째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고등수학 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고등수학 하를 배웁니다. 네, 잘 살펴보시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네, 이제 중학교에 이제 심화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과정과 함께 또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1학년은 옛날에는 여기를 공통수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통수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배울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1학년 때 배운다. 그래서 공통수학이라고 했고요. 네, 여기에 연계 과정이 바로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학년 때를 착실하게 보내면 2학년 때도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1학년 때를 열심히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2학년 1학기 때는 수학 1,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수학 2 얘를 배우게 됩니다. 수학 1은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이라서 새로운 단원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2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에는 극한과 미분 적분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여기도 미분 적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 미적분이 있는데 얘는 이과생들이 배우는 심화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내용은 보니까 통합적으로 배우는 기본적인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확률과 통계와 기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확률과 통계, 기하는 학교마다 2학년, 3학년 때 나누어서 배우게 되니까 자기에 맞는 학교에 따라서 여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까요? 네, 챕터 2 중등수학, 고등수학의 차이점. 네, 인사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맵스 고등수학팀이고요. 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궁금하실 텐데, 네, 옆에 계신 분은 이수근 선생님이시고요. 네, 지금 경력이 한 20년 넘어가시고, 저희 고등부 팀 중에서 거의 강의는 1타신 것 같아요. 아이고, 천주이다. 그래서 옆에 제가 수업을 듣고 있다 보면은, 네, 진짜 저도 한번 가서 듣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시고요. 오늘 선생님이 나오신 이유는, 고등수학하고 중학교 수학의 이 차이점을 알려주시려고 나오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4가지 준비하셨다고. 네네. 많이 준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배우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부터 한번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난이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공식부터가 일단 분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죠.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 한 4-5개면 늘 거를. 그쵸. 고1 올라가면 막 10개, 20개씩 해야 되니까. 네, 거기도 활용까지. 네. 아우. 그리고 어찌 보면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모든 내용이 고1에 이제 압축됐다고 보면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까지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응용용 얘기겠죠. 응용 문제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가 더 확 올라가는. 네, 맞아요. 중학교 때는 애들이, 이제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특히 1학기 내용은. 근데 심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최상위 수학. 그렇죠. 네, 중학교 때 배웠던 최상위 수학을 그냥 계속 푼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높아가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난이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분량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중 1, 2, 3 때 배웠던 뭐 교과서 기준으로 한다면 뭐 한 800페이지 정도. 그쵸. 근데 이제 고등교과의 교과서로 얘기하면 한 1800 정도. 1800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세 배? 세 배가 어, 가까이 네. 되는 뭐 그런 분량 차이가 있다 보니 그렇다고 또 뭐 한 번 다 배운 거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2학년, 3학년 때는 또 전혀 생뚱맞은 뭐 그런 내용까지 나오니까 더 학습적인 부담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난이도도 두 배가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분량도 분량도 두 배가 되고, 그럼 네 배잖아요. 네 배죠. 거기다가 네네. 업그레이드. 그렇죠. 역시 고등학교가 진짜 중학교처럼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왔다가는 이제 꿈꿔 다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어서 이제 분량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배우는 속도가 그 많은 양을 배우려면 이제 빠르게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걸 또 소화를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등 수업은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고 빡세게 가는 것이 그 고3 되면은 이제 애들이 정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다 네. 입시 쪽 내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 모든 내용들을 1학년, 2학년 사이 2개년 동안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속도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마 네, 그렇죠. 그걸 다 먼저 기본 베이스를 깔아야 되니까. 네. 일단 양도 많고 짧은 짧은 시간 속도. 내에도 해야 되고. 속도도 빨리 2개년 안에 다 끝내야 그렇죠. 되고. 아무래도 그래서 고등수학은 좀 베테랑이 좀 포진이 돼 있어야 강사되는데도. 본인이 은근히 피하고 계시네요. 뭐 네. 네. 근데 진짜 그 확실하게 진짜 그 경력의 차이가 좀 나야 되는 게 이제 처음 이제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못 하기 때문에 네, 뭐 시험 기간인데도 그 진도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어떤 마지막으로는 것들이 이제 네 번째 할 거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내신에 관련된 거고 그것이 이제 내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시까지도 맞물려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중학교 때서의 내신은 그냥 뭐 단편적인 어떤 문제풀이로만 끝이 난다면 고등수학의 내신은 그 이상으로 아무래도 기출문제 자체가 뭐 정시를 겨냥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향성을 공부의 방향성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무리 광주 지역이지만 그래도 학교 기출문제를 가만히 유심히 분석해 보면 난이도가 이제 그쪽에 있는 것을 변별력 문제로 많이 출제하다 보니 거기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요건 뭐 태정고 같은 경우에는 그 1등급 커트라인이 83점이 나왔더라고요. 네,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제 초월고도 그렇고 뭐 이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좀 소문이 났던 데인데 보면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올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능형하고 내신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내신은 내가 이제 얼마만큼씩 아는지를 측정하는 거니까 중학교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거기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수능형 문제 수능형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아무래도 감각적인 게 필요하고 뭐 중학교 때는 뭐 책 뭐 한 세네 권만 풀면 그래도 90점 이상은 다 맞는 뭐 그런 설도 있지만 고등수학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아무래도 감각적인 거나 어떤 그 경향에 대한 성향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접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겠죠. 오늘 말씀 대단히 좀 감사하고요. 첫 번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난이도 차이가 있다. 난이도. 두 번째는 또 이제 분량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우는 속도 차이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경우는 시험이 이제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차이점은 제가 네 가지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점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난이도에 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의 심화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즉 최상위 수학이라는 문제집 많이 보셨죠? 네, 이 최상위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다 돼 있어야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마 중학교 때 얘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예습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선행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다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 결론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최상위 수학을 계속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2학년이 돼버리면 2학년 때 이제 새로운 단원인 로그, 수열, 미분, 적분 이걸 다 배우게 되거든요. 특히 2학년 2학기 때서부터는 전부 다 그래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서부터 3학년 때까지 1년 반 동안 계속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네, 배움을 이어가야 됩니다. 네, 생각만 해도 막 여기까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런 부분에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량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 분석을 해봤더니 네, 교과서가 총 800페이지가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이과 기준이긴 하지만 1800페이지가 됩니다. 네, 언뜻 보기만 해도 한 2.5배가 더 많죠. 이렇게 분량의 차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우는 속도의 차이인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입시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과 2학년 때 진도를 다 나가게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막상 배우는 건 2년 동안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네, 난이도의 차이, 그리고 분량의 차이, 그리고 지금처럼 배우는 속도의 차이까지 네,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지게 되니까 네, 고등학교 난이도, 네, 수학의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시험 문제 차이점이 있는데 네, 중학교 때는 내신이라 부르고요.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능이라 부르는데 이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신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내신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약자인데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 대학을 저희가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풀이해낼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제 수능형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점수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수능형 문제와 킬러 문항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네, 여기서 수능형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수능에서 1등급이라는 거는 100점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92점 나와도 이걸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두 개 틀려도 1등급인 이유니까요. 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네, 여기 시험 문제 난이도조차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차이점이 네, 중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 3, 고등학교 수학 잘하는 방법. 제일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이제 들고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고등수학, 웹스 고등수학 팀입니다.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은 이제 정수 선생님이라고요. 네, 학생들의 그 잘못된, 그러니까 수학에서 안 되는 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집어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한테 맡기면 애들이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선생님이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왔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시험을 잘 보거나 아니면 점수를 잘 보려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 차이점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을 좀 잠깐만 얘기해 예,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 중학교 점수 체계와 고등학교 점수 체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넘으면 A등급으로 가정이 되지만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80점을 맞더라도 시험 점수가 시험이 자체가 어렵게 되면은 1등급 맞을 수가 있어요. 전교 4%까지만 1등급이기 때문에 전교 등수로 따지면은 300명 기준으로 해서 한 10등, 전교 10등까지만 1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등이요? 네. 뭐 중학교 때는 뭐 90점 넘는 애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반에 20에서 24%라고 네, 그렇죠.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로 따지면 한 3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네. 네, 아마 그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왜 그 상대평가를 강조하는지 아마 이따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항상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쵸. 정말 그 말이 100% 맞고요. 자기가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백지
앞에다 놓고 그 내용들을 스스로 써내려가면서 완벽하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 개념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개념 그냥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 푸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문제 푸는 방법은 주로 난이도별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자기가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기본 문제, 두 번째는 이 문제는 틀렸지만 다시 도전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세 번째는 이 문제는 진짜 풀 수가 풀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등급별로 문제를 라벨링해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애들 시키면은 그냥 과제만 해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풀어오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A, B, C로 일단 나누고 네. A는 그냥 내가 한 번에 끝내는 문제, 네, B는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걔를 A로 만들 수 있는 문제. 네, 그리고 C는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그렇죠. 네. 문장에 대한 문해력도 필요하고요. 문제. 글을 읽고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빠르게 그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가능하다 봅니다. 선생님 찾아가면 되겠네요. 네. 1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잘 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선생님의 그 노하우가 그건 것 같아요. 잠깐만 조금만 여기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 네. 일단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무조건 문제를 풀려고 달려든 학생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앞에 문제가 어렵다 보면 아이들이 멘붕이 와서 시험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험지를 받아 무조건 풀려고 들지 말고 문제에서 킬러 문항, 즉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 문제 발표를 쳐놓고요. 그 문제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푸는 거로 가고 대체적으로 자기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학교 때는 아마 시간이 뭐 20분 남는 친구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점수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짧은 시간, 즉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22문제, 24문제 가까이 풀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배분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점이 높은 문제일수록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일단 체크해둬서 나중에 푼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앞장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서 쉬운 문제부터 완벽하게 답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좀 띄워놓을 텐데, 항상 문제가 나오는 고등학교는 맨 끝에 뒤에 보면 그 점수가 이렇게 항상 달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시험지를 받으면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30초 동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킬러 문항이라는 거를 이렇게 쏟아내고, 그래서 처음부터 꼭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시간도 관리하고, 멘탈도 관리하고. 괜히 여기 도전했다가 시간 다 날리고 멘탈 깨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 서술평가는 그냥 다 옮겨 못 적는 애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이 100만큼인데 실제로 그런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60만큼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수학 실력과 점수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습시키고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그래서 실전에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이라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오늘 들으셨어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고 맡겨주시면 1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서 마무리하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선 일단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상대평가란 부분인데요. 네,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입니다. 즉 90점 이상이 되면 얘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 지역에서 20에서 24%들이 다 90점 이상 나오는 최고 등급의 학생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넘어오면 3대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고 등급이었던 24%가 고등학교 때는 3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님들이 문의를 주시는 게 아니 내가 알기로는 90점 이상 넘어가고 항상 이제 최고 등급을 맞았다.
근데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가 3등급이 나오냐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시다시피 3등급이 되는 게 맞아요. 네. 자, 1등급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네, 4% 안에 드는 친구들을 1등급이라 부르는데, 반에서 1등만이 4% 안에 듭니다. 그래서 1등급은 1등, 그 다음에 2등급은 네, 반에서 3등까지, 그 다음에 3등급은 반에서 7등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등급을 맞았다 라고 되어 있으면 단순 비교로 네,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대, 네,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중앙대까지. 네, 여기를 우리가 보통 1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2등급을 맞았다, 반에서 3등까지 갔다 라고 되어 있으면 서울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반에서 7등 정도 했다, 그럼 이제 3등급이 나오겠네요. 얘는 경기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단순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다른 과목들이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와준다 라고 되어 있으면 4등급까지도 작전을 저희가 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등급까지는 40%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여기는 충분히 노력만 하면 네, 4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대 평가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중학교 때하고 네, 고등학교 때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따 문제를 네, 풀 때 전략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네, 고등학교 수학은 모든 게 다 개념에서 출발하고요. 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학을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몰아서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양을 공부하더라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거랑 네, 그 다음에 매일같이 꾸준히 30분씩 공부하는 친구랑 비교해보면 네, 나중에 매일같이 조금씩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월등히 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네,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개념은 네, 5번씩 반복을 해서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지 개념 네, 개념을 써서 5번씩 반복을 해주셔서 확실히 자기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요? 반복적으로 풀어라. 네. 자, 그냥 풀지 말고요.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풀 건데, 첫 번째 풀 때는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 B, C 라벨링을 해줄 텐데, 자, A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A라고 처리합니다. 네. 그리고 B는 내가 지금 도전 가능한 문제들을 B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는 저세상 문제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문제, 이거를 C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풀이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이제 두 번째 푸는데 A 문제는 안 풀어도 되겠죠. 자, 근데 이 B 문제, 도전 가능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네, 그렇게 풀다 보면 B 문제 중에서도 이제 풀 수 있는 A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혹은 얘가 C 문제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두 번째 도전했는데도 못 풀 수 있는. 그리고 또 C 문제는 계속 C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남아있는 이 BC 문제, 요거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네, 아니면은 네, 자신이 한 번 더 해결해 주거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주시면 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백지 개념은 5번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최소한 3번 문제를 풀어서 네,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라. 네, 하는 방법은 A, B, C 라벨링을 해라.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라.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등수학 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네, 중학교 때는 문제를 빨리 푸는 학생은 네, 20분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항상 하는 얘기들이 네,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시험을 보는데 항상 모자르대요. 그래서 막 서술형 평가 쓰다 보니까 종이 쳤다. 네, 그래서 점수가 많이 깎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엑기스가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작정 풀지 말아주세요. 네. 30초만 있으면 됩니다. 30초 동안 어떤 걸 할 거냐면, 네, 킬러 문항이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옆에 보시면 알겠는데, 이건 태정고 지금 2학년 1차 집필 내용이 되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문제 끝에는 점수가 존재합니다. 이걸 보고 가장 배점이 높은 두 문제에서 네 문제를 속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에서 네 문제 킬러 문항을 속아내고요. 네, 이 킬러 문항을 제외한 후에 기본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문제를 풀은 이유는 뭐냐면, 네, 시간 관리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멘탈 관리,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려는 관리. 네, 킬러 문항부터 우리가 이렇게 들이대다 보면은, 네, 멘탈 깨지고 시간 깨지고 또 여기에 에너지 쏟다 보니까 실수가 본인 알고 있는 문제인데, 네, 여기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본 문제들을 가지고 본인 점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네, 우리가 벌어놓은 시간을 가지고 킬러 문항에, 네, 도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점수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네, 고등학교 때는 전부 다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부분을 망치게 되면 다음에 1등급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정규 10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1등급이 돼야 돼요. 네, 네, 다음에 1등급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본인 점수를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라? 킬러 문항을 파악을 하여서 먼저 체크해 두고 나머지 문제를 통해서 자기 점수를 확보하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나중에 킬러 문항에 투자를 해서, 네, 100점 내지는 최고 득점에, 네,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내용까지 모든 내용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 4 맵스 수학은 왜 강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건 아닌데요. 20년 동안 저희가 그 1등을 고수해 오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강한 강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7분의 고등부 선생님이 계신데요. 네,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시는 김호 팀장님, 총괄팀장님이시고요. 네, 광주에서 12년 동안, 네, 근무를 하셨습니다. 전체 광주 고3의 한 30%는 다 김호 팀장님을 거쳐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거의 그냥 광주 수학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네, 저는 신경섭이라고 하고요. 네, 네, 대치동에 있는 SAT 학원도 다니고요. 네, 그 다음에 분당, 송파, 네, 그 다음에 목동 쪽,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군데 많이 좀 다녔었습니다. 네, 네, 물론 경력도 한 20년이 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주태 선생님이라고 해서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생기지 않으셨나요? 네, 굉장히 훈훈한 수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반면에, 네, 반전이죠. 굉장히 근성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학생들도 이쪽 반 애들을 한 번 들어가면, 네, 절대 나오지 않는 근성 있는 학생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박현준 선생님은요, 네, 연세대 기계공학과, 네, 애들한테 항상 거만하게 얘기하세요. 따라올 테면 따라오라고. 네. 그리고 이종원 선생님, 옆에 있으면, 네, 수업이 쩌렁쩌렁합니다. 맵스의 강의의 1타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재선 선생님, 네, 수학에 제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쪽 반을 가게 되면 애들이 점수가 쭉쭉 올라요. 네, 네, 아픈 부분을 잘 아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잘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세영 선생님, 네, 입시 전략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 쪽에선 탁월하게, 네, 상담을 많이 해오신 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네,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내주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시의 전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김세영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강사진들이, 네, 맵스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딜 가도 이런, 네, 강사진은, 네,
하기 힘들 겁니다. 네. 자랑을 너무 많이 했나요?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왜 대형 학원을 보내는가? 네, 이 폭넓은 레벨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세요. 소형 학원을 가게 되면, 네, 4-5명이기 때문에 걔한테 레벨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돼 있는데, 이 4-5명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도 레벨이 또 생기거든요. 잘하는 친구 또 못하는 친구가 그 안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그냥 대형 학원에 보내주셔서 네, 총 레벨 11레벨, 그 다음에 13레벨, 그 다음에 10레벨, 네, 다양하게 레벨이 구성되어 있어서요.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네, 학생들의 레벨에 맞게 네,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학년에 맞게 선행반과 그 다음에 상위권반,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반 아니면 개념반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개 넘는 레벨이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네, 진급고사를 봐서 그 위로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끝나고 나면 네, 대폭도 네, 반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벨에 맞게 반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그 1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온라인 수업도 저희가 1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맵스에서 온라인 수업을 관리 받으신 분들은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예시를 갖다 놨거든요. 네, 수업 전하고 수업 후에 어머님들한테 제가 꼭 공지를 보냅니다. 수업 전에는 네, 이번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과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전 준비사항은 어떻게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제가 공지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어머님한테 1차적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네, 그 수업 자료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업을 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수업을 한 모습 보이시죠? 네, 제가 좀 잘난 척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오늘 열심히 했던 과제들을 네, 이렇게 또 학생들이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제가 어머님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수업 전에 오늘 수업 무엇을 한다. 그럼 수업 후에는 학생들이 오늘 수업을 참여하였고 그 다음에 과제를 했는지 이렇게 관리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드리니까요. 온라인 수업이 되더라도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만 청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자, 저희도 온라인 수업이 요즘에 대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 수업 역시 또 관리 역시 네, 경기도 광주의 1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계속 이제 시험 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험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 되겠고요. 시험 대비 시스템은 총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시험 대비 교재를 저희가 만듭니다. 네, 여기에 실려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네,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교과서하고 교사용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여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작성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네, 긴급 입수를 해서 네, 저희가 제작하고 인쇄해서 학생들과 함께 네, 항상 시험 대비가 들어가면 교재를 가지고 네, 시험 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말에 추가 보강이 실시가 되는데요. 네, 한 보통 4주에서 5주 정도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네, 이때 어떤 거라는 거냐면 저희가 그 기출문제를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매주 이제 나와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데 계속 문제를 풀게 되는데 단원별로 나오게 되면 애들이 잘 푸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섞어놔요. 네, 막 섞어놓으면 네, 실전대 되면 문제 네, 성적이 뚝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는 시간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40분 동안 시간을 재면서 실제 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자기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킬러 문항 제외하고 시간 이렇게 안배하는 방법, 그리고 5분 동안은 채점을 하면서 내가 풀린 부분이 어딘가,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네, 확인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에
네, 해설 강의를 45분 동안 듣고서는 네,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맵스 백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백제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 수학 선생님이 네, 모여가지고 꼭 시험에 꼭 나오는 100문제를 하고 해서 10공문제라고 하거든요. 네, 시험에 꼭 나온 이 100문제를 선정을 하여서 이거를 저희가 책자로 만듭니다. 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요. 5개념과 문제를 분석을 하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애들한테 풀 수 있게끔 합니다. 당연히 그 5개년 동안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 문제가 1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년 전서부터 네, 그 수능형 문제가 내신에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나 광주고 보내야지, 아니면 태전초월 강남고 보내야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광주나 경화보다 태전고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형 문제들이 계속 킬러 문항들이 이제 여기에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네, 학력평가 문제들 네, 제가 선정을 해서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서술형 평가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서술형 평가 대비 문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고난도 문항, 이렇게 100문제를 선정하여서 네, 직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네, 모든 내용들이 마쳤고요.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등 수학의 중심이자 네, 광주 수학의 중심인 김호 팀장님이 네, 새로운 입시 제도에 대한 네, 안내를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맵스 수학과 팀장 김홍입니다. 오늘 제가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대입 전형이 어떻게 변하는지하고 광주 지역 고등학교 기출문제 분석하고 광주 지역 고등학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대학 입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올해 졸업한 친구들부터 현재 고1까지, 현재 고1 친구들이 지금 올라오는 예비 고1 친구들하고 크게 변화가 없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초점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입시제도가 그 부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공통적으로 올해 졸업한 친구부터 고1까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자, 2015학년도 개정교육교과 과정을 시행하는 게 공통 부분입니다. 이전하고 바뀐 부분이 올해 졸업한 친구들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자, 올해 졸업한 친구들하고 현재 고3 친구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자, 올해 졸업한 친구들은 예전에 수능 유지해서 가형, 나형 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 고3 친구들은 선택형 문제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제 고1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올해 고3까지는 사실은 작년 변환 내용하고 수능이 선택형인지 혹은 가형, 나형, 문과, 이과 구분된 형태인지만 좀 달랐었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변하는 게 정시를 40% 이상 의무화시켜서 어떤 학교든 정시 40% 이상 인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그래서 다자녀 전형인가? 다자녀 전형이나 혹은 국가 유공자 전형, 이런 사회 배려자 전형, 이런 사회통합 전형
도입이 의무화돼서 모든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었고요. 가장 큰 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고교 추천서가 아예 없어집니다. 고교 추천서가 없어지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기록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재 고1, 중3 이 친구들은 대입 전형에서 가장 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자기소개서 없이 학생 기록부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 기록부 관리가 엄청 중요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덜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변하는지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나서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참조하시면 될 텐데, 자, 가장 큰 부분은 2020학년도에는 학령 인구가 증가해 버렸습니다. 네, 학령 인구가 요즘 계속 감소 추세로 알고 계시는데 올해 고3 친구들은 학령 인구가 증가했고 오히려 모집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정시가 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감소를 큰 폭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입시 변화 추이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 증가한다는 말은 각 학교별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자체에서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합격할 만한 친구들을 주기 때문에 합격할 만한 친구들에게 추천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신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 인원수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입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3 되는 시기 입시 요강들을 확인하시고 정보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적성고사를 보던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었는데 적성고사가 올해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적성고사가 올해 완전 폐지가 되면서 논술이 증가했는데, 이 논술이 증가한 의미는 적성고사 보던 학교에서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는 적성고사를 논술형 고사로 변형했어요. 자, 가천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9문제, 국어가 6문제, 총 15문제를 서술형 문제처럼 논술형 고사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적성고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로 학생들 뽑는 비중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 적성형 논술은 앞으로도 인원수가 줄거나 이러진 않을 추세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서울대가 정시에서 수능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서울대가 가군에 있으면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보면 서강대는 항상 서울대랑 같은 군에 소속이 되고,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피해서 나군에 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서울대가 나군으로 가면 고려대, 연세대는 가군으로 이동을 해서 중복을 피하게 만드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교에서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이거는 매년 3월달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 정시에서는 가, 나, 다군
3개 군에서 각각 한 학교씩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고려대, 연세대는 항상 피한다는 것,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능 국어하고 수능 수학에서 자, 가군, 나군에다가 국어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선택형으로 같이 분리가 됩니다. 이 선택형 분리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학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학부에서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자, 비율이 거의 6대4 이 비율을 계속 유지할 기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 추천서는 없어졌고 학교장 추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이 간략하게 변화되면서 글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2023년도에는 자, 아까 보셨던 거와 좀 다르게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모집 인원은 증가하죠. 자, 이 기조는 앞으로 쭉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나고 교과도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여전히 강세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정시 모집 인원은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뽑는데 정시가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년으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은 앞으로 뭐 매스컴에서 계속 늘린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가장 신뢰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정시에서 수시와 정시에서 모집 비율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서울 쪽 같은 경우는 6대4 기조로 서울이나 수도권은 6대4 기조를 계속 유지할 추세고 자,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시 비율이 조금씩 많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정시로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수도권의 지역의 차이가 나는 부분, 비율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증가를 유지할 거고 사회자 배려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녀 전형이나 혹은 국가유공자 전형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날 추세입니다. 자,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없어지는 추세, 지금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을 없애는 기조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매년 입시 정보 확인하시면서 논술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학교별로 각각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 대학 입학 전형 매년 발표되는 3월에 확인하시면 어떻게 줄어들고 없어지는지 이런 부분 개별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하고 수학, 자, 이 부분은 선택형이 유지가 되는데 자, 선택형이 유지가 되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 1등급, 2등급 등급이 통합돼서 나와서 이 부분에 데이터를 조금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뒤쪽에 올해 3월, 4월 과목별 1등급, 등급별 비율을 도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폐지되는 학교랑 완화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이런 추세로 가지만 오히려 강화하는 학교도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서 이 부분도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약학대 같은 경우도 거의 6대4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 크게 변하지 않을 추세고요. 자, 자기소개서 자, 이 부분은 고등학교 현재 2학년까지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고1과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기록부 관리에 더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어와 수학 선택형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2021학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가형, 나형으로 수능을 봤다면 올해 고3부터는 공통과목 수학원, 수학2 그리고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으로 변신하게 된 거, 변화하게 된 부분이 가장 큰 수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76점, 선택 과목이 24점으로 배정이 향상되어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자, 공통 과목이 74점, 선택 과목이 26점으로 거의 비율이 7대3. 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항수하고 문항 배점에 대한 비율은 전과 동일합니다. 선택 과목 쪽의 비율이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난이도 부분에서도 선택형 문제에서 고난이도가 나와버리면 과목별 간의 그 표준 편차 비율 이게 많이 달라지면서 그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는 공통 과목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제가 올해 고3 3월하고 4월 모의고사에서 선택별 국과목에 학생들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데이터로 만들어 봤는데, 자, 저는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수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은 친구들, 자, 기하하고 미적분 선택하는 이 두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인데 합쳐서 거의 98% 정도 육박하죠. 자, 반면에 문과 같은 경우는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과는 엄청 불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문과 계열, 이과 계열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문과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런 비율이라면 문과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은 오히려 대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4월에 올라가면 자, 비율이 20% 정도 가깝게 문과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과목이기 때문에 난이도 분배에 대해서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현재는 20%, 2%와 20% 이 정도지만 실제 올해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문과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한 자릿수라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과에서 수학을 잘한다, 이 부분이 문과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아주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기재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활동, 그 다음에 방과활동 자체는 아예 기재가 안 되고, 종합의견, 이 종합의견란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될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 자기소개가 없기 때문에 이 종합의견이 자기소개서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도 아주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가장 크게 변하는 거는 자 먼저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독서 기록은 대입에 미반영되고 수상 경력 마찬가지로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예전에는 수상 경력에 목숨 걸고 학교 대회에 나가면서 어떻게든 수상 경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미반영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자 개인 봉사는 미반영됩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봉사활동이 아니면 학생 기록부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확실히 확인 받으시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변화점이 뭐냐면 동아리 활동에서 학교 정규 동아리 외에 자율 동아리라는 걸 만들어서 보통은 자기소개서 쓰는데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나 협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작성을 했었는데 자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아리 활동은 학교 공식 동아리 활동으로 활동해야 학생부에 기재가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확실히 인증하시고요. 가장 큰 교과 활동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영재 활동이나 발명 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은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재 교육원 이런 부분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셨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시간 투자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미반영된다는 거 아시고 그러면 학생부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큰 틀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변화하는 부분 꼭 알아두시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해지는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영원 불멸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교과 성적은 앞으로 대입이 어떻게 변하든 내신이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비율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대학, 갈 학과 이 부분에 맞춰서 관련 교과목 내신 관리는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예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수상기록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놨죠. 이 부분은 현재 고1과 현재 올라 예비 고1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교과 세부사항 특기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특이라고 부르는 이 세특의 기록이 이제 앞으로는 자기소개서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에 굉장히 충실하게 교과 활동, 수업 활동, 발표, 그다음에 리포트 이런 부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사 추천서 없어졌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건데 이게 추천서를 대신하고 자기소개서를 대체할 내용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용이 비어있거나 부실하거나 이러면 학생생활기록부 그 수정 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학기 끝나기 한 보름 전까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시고 담임 선생님과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작성하도록 학교 선생님들과도 긴밀히 협조가 필요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큰 틀로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이라는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창의적 활동을 한 후에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변화했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성하는 요령 이 부분들도 어머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만 설명을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개별적으로 반별로 좀 학생들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 동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목적이 뭐고 구체적인 활동을 세부적으로 기록할 필요성이 많이 중요해졌고, 자, 원래는 독서 관련해서 진학할 학교의 관련 도서나 아니면 인문교양서적, 필수서적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매 학기마다 일정량 이상의 독서록을 작성을 했었는데, 독서 기록이 대입에서 사라진다는 부분, 이 부분 학생부 기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조할 내용이시고 이 부분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고3 올라가는 그 학년도 3월 학교마다 그 대학 입시한 발표안을 확인하시면서 최저 학력 기준은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보면 폐지나 완화된 학교들이 고려대,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서울여대, 카톨릭대. 자, 대표적인 학교를 이렇게 써놨는데 전형을 보시면 학교장 추천, 지역균 등 레오 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균 등 고교 추천, 학생부 우수자, 국과 우수, 논술 우수, 지역균형. 자, 이렇게 다양한데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인지해 주시고, 강화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과목 2과목에서 3과목이 등급은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자, 과목 수가 늘어나는 거는 최저 등급 맞추는데 부담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과목당 2등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목 수가 늘어나면 학생들이 최저 등급 맞추는 부담감이 엄청 커집니다. 그렇게 이 부분도 인지하시는 게 단순하게 수치로 인지하지 마시고 과목 수도 함께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균관대, 숭실대, 한국외대, 이쪽도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될 중3 친구들이 고3이 될 때 어떻게 변할지 아직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고3 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현재 중학교 3학년 올해 예비고에 올라오는 학생들 입시 변화한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이 부분만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은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큰 틀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 지역 고등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어머니들의 관심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중3 진학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조하셔가지고 진학 어느 학교로 할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남고부터 보겠습니다. 자, 광남고 기출문제 2문제를 뽑아왔는데 광남고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 2학기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16번하고 19번 문제인데 16번 같은 경우는 증명 문제인데 이 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빈칸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론해서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같은 문제 스타일은 예전에 수능에 빈칸 채워넣는 문제하고 흡사하게 나와서 난이도가 조금 있던 문제고, 19번 같은 경우는 자,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 관련된 문제로 그 외에 그 아래쪽에 집합, 세 단원을 묶어가지고 나온 고난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같은 문제가 광남고에서는 필러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교과서 문제들만 제대로 풀어도 100점이 나오고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구성이 됐었는데 2학기부터 조금 어려워지고 광주 지역 전반적으로 기출문제들이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로 광주고 기출문제입니다. 광주고는 많이 알려진 게 시험 문제가 쉬운 편이다. 근데 광주 지역에서는 좀 많이 쉬운 편이 많은데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첨부돼서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그런 식으로 만드는 시험 구성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 보면 1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광주고 예년 수준에 비해서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20번 같은 경우는 집합의 대칭자 집합 부분을 일반 연산자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더해서 선택형 문제로 만들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문제입니다. 세 번째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문항수가 많던지 혹은 난이도가 높던지 이런 경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9번 이 문제는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합성함수 기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합성해서 안쪽에 들어가는 또 다른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놔서 난이도를 조금 많이 올려놓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오답률이 좀 많이 높았고요. 배점 보시면 6.81 엄청 높은 점수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스타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조건 가와 나 형태를 주어지면서 거기에 선택형 문제로 주어져서 모의고사에 4점짜리 문제 스타일로 만들어놔서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중앙고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자, 논술형 1번 같은 경우는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 그 중에 대칭 이동 여기에 최대값까지 들어가서 최소한 3개 이상의 단원을 묶어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배점 보시면 9점으로 굉장히 높죠. 거기에 서술형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식이 순차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감점 요소가 굉장히 컸던 문제입니다. 논술형 4번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광남고의 박스 채우는 증명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명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파트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처음 아무것도 안 준 상태보다는 조금 쉽게 나온 유형입니다. 자, 초월고 같은 경우는 9번이 자취방정식, 원의 형태가 나오는 자취방정식의 문제를 줬는데 도형 파트에서 자취방정식 문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길이비가 일정하게 둔 2점 가지고 동점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과정을 만들어낸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문제 푸는 방식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면 문제 풀기 어려웠던 문제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명제와 집합 이 부분으로 아래 선택형 문제를 학생들 말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여서 이것도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태전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두 문제를 뽑아왔는데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어떻게 변화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고, 이 문제는 사실은 원리에 입각해서 충실히 연습하면 조금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 중상짜리 문제였고요. 17번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 최단거리를 찾아내는 문제인데 고난이도 문제였고, 태전고 같은 경우는 이 두 문제 제외하고 고난이도 문제가 3문제 정도가 더 있었어요. 태전고는 올해 들어서 1학년 같은 경우 고난이도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난이도가 급상승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가 준비가 굉장히 많이 잘 돼 있다, 이런 학생들은 진학계도 무방하지만 수학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덜 돼 있는데 예전처럼 고득점을 받거나 높은 등급을 받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 지역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 최소한 7,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면 3등급 혹은 4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데, 1등급 받기 위해서 하려면 첫 번째로 일단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아는 문제에서 틀리면 1등급 받는데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저희 신경섭 팀장님께서 앞부분에서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등급 4%인데 광주 지역 학교들이 보통은 250명에서 300명 사이 학생들이 많아서 1등급 받기 위해서는 각 과목별로 전교 10등 안팎 정도가 돼야 1등급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이라 실수 줄이는데 주력을 좀 많이 하고, 또한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데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주 지역 고등학교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광주 지역 고등학교는 소개시켜 드릴 게 제가 졸업생하고 인원수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원래는 학급수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학급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 전교생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남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교생이 253명, 고3 기준입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가 1학년 같은 경우 신입생도 이 인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진학 상황을 보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누가 몇 명이 진학하고 이런 걸 홍보할 수 있고 외부에 알릴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예를 들어 뭐 고려대 몇 명 갔다, 연세대 몇 명 갔다, 이런 것 자체를 홍보하는 게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서 공개 자료에는 이렇게 통째로,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통째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참조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전문대학하고 대학 4년제 대학교 진학 비율을 합치면 대략 80% 정도가 진학을 하는데, 이 부분 확인하시고 기타 사항 있잖아요. 여기 기타 사항. 자, 여기 눈에 보이는 기타 사항은 거의 대부분 재수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수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고등학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문제 난이도하고 이 진학 비율 같은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남고 같은 경우는 학교 대회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학교를 좀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예비고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대회 수상 경력 같은 게 이제 빠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주변 학교들 제가 말씀드리는 난이도하고 이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진학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주고 같은 경우는 남학생인데 전부 남학생인데 학생 인원수가 300명이 넘어갑니다. 네, 300명 안팎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고 광주고 같은 경우는 소문이 뭐 내신 따기 좋은 학교다. 뭐 내신 따기 편한 학교인 거는 사실인데 내신 따는 것도 편하라는 말이 3등급 정도까지는 공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광주 지역 어느 학교나 1등급, 2등급까지는 결코 쉽게 딸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진학률은 비슷한데 네, 거의 90%가 진학을 하고 오히려 재수하는 학생들이 되게 적어요. 수시로 많이 가려는 학생들이 많고 광주고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 높은 네,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 4년제 대학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 내 대학 비율. 근데 사실 이것도 학교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1등급, 2등급 학생들 비율로 서울권을 많이 진학을 하니까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경화여고 같은 경우도 300명 정도 안팎인데 경화여고는 수시로 좋은 학교 진학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죠. 학생부 관리가 되게 잘 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자, 반대로 내신 따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고3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은 수학의 경우 100점 한 문제를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었고 올해 고1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 문제를 틀렸는데 배점에 따라서 2등급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1등급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고 외부에서 경화여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외부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치열함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 네, 재수 비율이 많은 이유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를 진학을 못해서 재수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중앙고, 자 광주의 명문고등학교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죠. 대학 비율이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재수생 비율이 높아요. 자, 이건 왜 이러냐 하면 학생들이 중앙고 같은 경우는 역시 내신 따는 게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시로 돌려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입니다. 정시 수능을 봤는데 본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혹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해서 다른 학교들보다 재수생 비율이 조금 많은 학교예요. 그만큼 학생들 욕심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상위권 대학을 못 보내냐? 그렇진 않습니다. 상위권 대학 보내는 건 다른 학교들과 비율이 비슷하고 본인들 욕심에 정시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어서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좀 낮은 편이고 수치해 보이기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정시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네, 초월고 같은 경우는 사실 신설학교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신설학교 티가 좀 많이 벗어났고 시험 문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수능력 문제로 많이 내려고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학률을 보면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게 80% 안팎이고 재수생 비율도 생각보다 높죠. 내신 중학교 때 내신 높은 학생들이 내신 따기 위해서 진학을 했다가 본인 생각처럼 내신이 잘 못 따서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초일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학 진학률도 높은 데다가 상위권 대학 보내는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초월고는 농어촌 해당 지역 학교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초월고 진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태전고 같은 경우는 진학 비율이 합쳐서 84% 정도 되는데
신설학교 치고는 진학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아직 많이 좋은 학교 상위권 대학을 아직 많이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좋은 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좋은 학교 지원한 학생들이 이번에 몇 명 됩니다. 내신 관리가 좀 수월했던 반면에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까지는 내신 관리가 좀 수월했던 반면에 1학년에서는 굉장히 많이 치열해졌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학 입시와 지역, 광주 지역 기출문제와 또 졸업생 진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예비고일 학부모님들께서 이 내용들 참조하셔서 고등학교 진학 어디로 할지 학생들이 참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하나 더 부탁드리면, 지금 중3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부터 2월 말까지 겨울방학 마무리될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시기를 어떻게 학습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내신도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중학교 때 전교권에 있던 학생들이 이때 준비를 좀 소홀히 하든가 준비가 조금 소홀했던가 이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패를 보는 케이스도 본 적이 있고, 혹은 중학교 때는 평범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지금부터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해서 겨울방학 준비 철저히 준비해서 전교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준비가, 기본적인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이들 고등학교 첫걸음이 중요가 되는데, 이 첫걸음이 결정되는 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겨울방학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준비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중학교 과정이 아직 좀 불안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선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중등부터 고1 과정에 기본기 만드는 특강도 준비하고, 선행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한 학기 혹은 한 학년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이 겨울을 통해서 많은 양의 학습, 선행을 통해 시야를 많이 트이고 사고력을 많이 개발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많이 높여놓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고등학교에서 제가 수학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학교 때 영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맞고,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에 영어와 수학 기본적인 내용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고등학교 준비되게끔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는 게 이번에 처음인데 저도 좀 낯설었고, 또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울리고 이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현장에서 설명회가 하는 게 아닌 다음에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